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95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매우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요? 분계를 차변, 대변 입력할 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작성 원리, 그거를 거래 8요소의 결합관계 또는 거래 10요소의 결합관계라고 부르더라. 그지요? 자, 재무상태표 항목, 자산, 부채, 자본 세 가지 구성 요소인데 각각 자기 자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손익계산서의 요소, 수익과 비용인데 각각 자기 자리가 있더라. 그래서 자산, 비용은 왼쪽이 나의 자리,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이 나의 자리이고요. 자,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반대쪽, 부채가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반대쪽, 자본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반대쪽, 수익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반대쪽, 비용 증가하면 왼쪽, 감소하면 반대쪽. 그렇게 기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립할 수 없는 거를 찾아보래요. 자, 부채,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인데, 그지? 서로 거꾸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1번이 틀렸겠지요. 정답 1번. 2, 3, 4 확인합니다. 자, 자산이요. 증가하면 왼쪽. 자본요. 증가하면 오른쪽. 자산 증가하면 왼쪽. 수익이 증가한다고요? 뭐 수익의 증가를 수익의 발생이라고 표현하더라. 그죠? 수익이 증가하면 오른쪽입니다. 비용이 증가하면 왼쪽이고요.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이 될 겁니다. 그치요? 지웁니다. 문제 2번. 다음 재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 또한 매우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요?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기초 재무 상태표, 기말 재무 상태표. 기초 자산 9만 원. 기초 부채 4만 원. 그러면 기초 자본이 얼마입니까? 5만 원이지 뭐. 기말 자산 11만 원. 기말 부채 5만 원. 그러면 기말 자본은 6만 원이지 뭐.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금액은 뭐라고요? 결국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만 원만큼 당기순이익이 생겼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내용 찾아봅시다. 기초 자본은 5만 원이고요. 당기순이익은 만 원이고요. 당기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 국어가 조금 약했다. 그죠? 단기 1년 기간 동안 변동을 살펴보니까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이 증가했답니다. 자, 부채가 얼마 증가했습니까? 부채는 10,000원 증가했고, 부채는 10,000원 증가했고, 자산은 굳이 9만 원에서 11만 원 됐으니까 2만 원 증가했습니다. 됐습니까?
부채보다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그지? 뭐 별거 아니지만 뭐 괜히 어렵게 한번 지문을 만들어 보았네요. 그러면 1, 2, 3번 맞으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기말 자본은 6만 원이다. 그지요? 그런데 5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틀린 문장이구나.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과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습니다.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화, 타임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 요거 두 개를 합해서 현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러한 현금, 그리고 요구불 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런 거를 전부 통틀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맞는 것 같다? 넘어가면 되겠네요. 2번 선급금,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맞다, 그죠? 물건 구입하기 전에 계약금으로 돈 미리 준 거를 선급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3번 임대보증금,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틀렸다, 그죠? 임대인이 뭡니까? 집주인을 말한다, 그죠? 나는 세입자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보증금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대인,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끝나고 나서 다시 보증금 돌려받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거를 임차 보증금이라고 부르고, 임차 보증금은 뭡니까? 자산입니다. 그죠? 1억 원 보증금 주었다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거잖아. 그지? 돈 줄 때 대변에 현금 1억 원, 차변에 뭐 임차 보증금 적습니다. 슬퍼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다. 내용 설명은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앞에 붙은 제목은 임대 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겁니다. 임대 보증금은 뭡니까? 나는 집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남한테 내 건물을 빌려줬습니다. 보증금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때가 임대보증금이다. 그죠? 그 보증금은 돈 받았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끝나면 다시 돌려주어야 되니까 부채다 이겁니다.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임대보증금이다. 그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이랑 임차보증금이랑 이름이 비슷한데 좀 정확하게 구분하자라는 취지로 이 문제를 출제한 것 같네요.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 4번. 그럼 정답은 3번이고 그지요? 4번 미지급 비용 단기에 귀속되는 비용 중에서 약정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 비용. 맞다 그죠? 돈을 내년에 주기는 줄 거야. 그렇지만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문제 4번. 결산 시 미수이자에 대한 분괴를 누락한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어떠한 거래 내용을 제시해주고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분괴가 누락이 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영향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는 문제. 이런 거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문제 푸는 방식. 거래 내용에 대해서 일단 분괴를 파악해 봅니다. 자, 결산 시 미수이자에 대한 분괴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결산 시 미수이자에 대한 분괴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보자. 자, 미수이자 우리가 이자 받을 겁니다. 은행에 돈 넣어놨다 이겁니다. 이자 받을 건데 이자를 받는 날이 내년이랍니다. 내년에 돈 받기로 하더라도 올해의 발생 주기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분괴합니까? 대변에 돈 아직 안 받아도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합니다.
뭐 이게 거래 요소 옥혈합 관계로 보면 수익의 증가가 되겠다. 그죠? 차변에 뭐 적습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적습니다. 그죠? 이러한 분계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깜빡 누락했답니다. 요렇게 분계해야 되는 거를 누락했다고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자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가 안 되니까 자산이 과속 계상되고요. 수익이 증가돼야 되는데 증가가 안 되어버리면 수익이 작아질 겁니다. 수익의 과속 계상. 그죠? 자산의 과속 계상, 수익의 과속 계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영향은 단기 순이익으로 갈 겁니다. 자, 비용은 아무런 변동 없는데 수익이 작아진다고 단기 순이익이 작아지지? 단기 순이익이 작아지면 그거는 고스란히 자본으로 영향이 간다고 했습니다. 자본이 작아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 요소 가지고 최종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자산이 작아졌어. 그런데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 똑같아야 돼. 부채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증감 없어. 그러면 자본이 당연히 작아져야지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똑같아질 거다 이겁니다. 아, 자산이 작아지는 데서 출발해서 자본이 작아지는 걸로 기결되는 이러한 분석이 맞구나라는 거 최종 검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오면 먼저 해당 분계를 떠올리고 분계에 따라서 영향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자본으로 분석을 해보고 최종 검증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워낙 자주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라서 다시 한번 작업 순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했고 요거 중에 맞는 거를 찾아랍니다. 자,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비용은 등장한 적이 없어. 부채도 등장한 적이 없어.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이게 맞다, 그죠? 수익이 과대계상 아니야. 과소계상이야.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 3번. 이 문제는 조금 쉽게 출제되었다, 그죠? 요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었는데 단기 순이익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도 영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5번. 다음 중 받을 엄 계정이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거래 내용 나와 있고요. 분개해보면 되겠지요. 자, 차별 1번. 상품 매출 700만 원을 하고 매출처 발행 약속 어음을 받았다. 차변 받을 어음. 금액은 전부 700만 원이니까 금액은 입력 생각할게요. 대변 상품 매출 수익의 증가. 그죠? 자산의 증가, 수익의 증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 2번 상품 매출을 하고 수취한 약속금 700만 원을 외상 매입금 지급을 위해서 배에서 양도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금을 돈 대신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거를 배에서 양도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외상으로 물건 구입했답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 부채 금액을 이제 돈 지급해야 되는데 돈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넘겨줬다 이겁니다. 자, 분계.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이제 작아진다. 그죠? 차변에 부채의 감소 기록합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외상 매입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넘겨준다고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될 겁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번.
외상 매출금 700만 원을 매출처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다. 우리가 어딘가에 외상으로 물건 팔았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돈 대신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어음을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 적습니다.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작아졌다 그죠? 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변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현금 또는 보통 예금 그지 그런 게 아니고 어음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받으러 옴 적어야 되겠지 뭐. 그리고 마지막 4번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금 70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우리가 물건 구입하면서 상대방한테 어음을 발행해 주었답니다. 대변의 지급어음이라고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 지급어음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차변의 지급어음, 부채 감소, 부채가 없어지면서 이제 돈이 나가야 됩니다. 뭘로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자, 이 중에서 4개의 분계 중에서 대변에 받을 어음 계정이 기록되는 것은 뭡니까? 2번이지 뭐. 동그라미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지급금 유동 부채다. 그죠? 예수금 유동 부채고 선수금 유동 부채입니다. 1, 2, 4번이 유동 부채고요. 동그라미 3번 사채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공부한 적 없다. 그죠? 전산 회계 1급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계정 과목인데 우리 전산 회계 2급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네요. 괜찮아.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지문이 등장할 수 있다.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그냥 정답을 선택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1, 2, 4번 지문 계정 과목 안다 그죠? 비유동 부채구나. 그러면 당연히 정답이 3번 되겠지 뭐. 3번을 선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사채라는 계정 과목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요 사채라는 계정 과목은 유동 부채가 아니라 비유동 부채에 해당한대요. 문제 7번.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 3천만 원에 대해서 2%의 대손을 예상했다. 단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고 기말 분계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대손 충당금의 추가 설정 분계 문제다. 그지요? 자,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을 이제 기록하고 싶습니다. 목표치가 얼마라고요? 외상 매출금 잔액 3천만 원에 대해서 2%만큼 대손 충당금을 재무상태표에 기록하고 싶습니다. 3천만 원 곱하기 2% 60만 원이다 이겁니다. 우리 목표는 60만 원인데 이번에 추가 설정하기 전에 잔액이 있을 겁니다. 작년도로부터 대손 충당금이 올해로 넘어왔고 그 금액 중에서 올해 대손 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사용이 되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이 10만 원이랍니다. 부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다. 그죠? 50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자산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그 위치는 부채와 동일하더라. 그지요? 증가하면 오른쪽입니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 적고요. 얼마? 50만 원.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의 증가를 적어줍니다. 그죠?
요 분계를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그죠? 대변의 대손 충당금, 차변의 대손 삼각비. 쉬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일정 기간 경영 성과 뭡니까? 손익계산서. 정답 3번.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그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두 보고서에 대해서 키워드 딱딱 정리해 두어야 될 겁니다. 그죠? 적어볼까? 시점. 그리고 이거는 재무 상태. 그래서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구성 요소는 수익, 비용이었습니다. 그지요? 문제 9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요? 자, 우리 이런 편에서 이렇게 공부했다. 그죠? 물가가 상승하고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보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이겁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가정에서 기말 재고 단가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크기 순서를 정리해 본다면 기말 재고 자산 크기는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더라. 그지요? 그리고 자,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을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을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가 나누어 먹다 보니까 요 두 금액의 크기는 서로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총계정 원장 그려보면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왼쪽에 기록되는 금액은 결국 오른쪽으로 두 개가 나누어 먹는데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말 재고가 커지면 매출 원가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출 원가 순서는, 크기 순서는 정반대다 이겁니다. 선입선출법이 제일 작고 후입선출법이 제일 크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매출 총이익,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가 매출 총이익이다, 그죠? 자, 매출액은 지금 전혀 언급이 없어. 일정하다 이겁니다. 그 상태에서 매출원가가 커지면 매출 총이익은 작아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은 그 크기 순서가 정반대다 이겁니다. 즉, 기말 재고와 요 매출 총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의 크기 순서는 똑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제일 크고 후입선출법이 제일 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결론값을 외웠다 그죠?
이러한 물가가 상승하고 기말재고가 기초재고보다 작지 않은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말재고 그리고 매출총익과 당기순이익 요게 제일 큰 방법이 선입선출법이구나 이렇게 딱 결론을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지금 문제는 조금 변형했다 그죠? 워낙 자주 출제되는 주제니까 변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가가 하락을 한답니다. 상승이 아니고 하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 우리가 정리했던 요 크기 순서를 이제 정반대로 뒤집으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는 크기 순서가 이러는데 물가가 하락한다면 이제 정반대야. 정반대로 이제 돌아갈 거고 하락할 때 매출 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난답니다. 매출 원가가 제일 작은 거. 그러면 매출 원가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제일 작게 나타나는 게 후입선출법이었는데, 그지? 이제 가정을 바꾸다 보니까 정반대로 이제 순서를 매겨야 돼. 그러면 물가가 상승할 때는 매출 원가가 제일 작게 나타나는 게 선입선출법이었다. 그죠? 그죠? 그런데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정반대야. 매출 원가가 제일 작게 나타나는 게 뭐가 된다고? 후입선출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요 결론값 가지고 이제 답을 찾는다면 후입선출법이 되거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정답 4번. 그리고 요 순서 외운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안 풀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하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지웠는데 다시 한번 적어야 되겠네. 상품, 계정과목의 총계정 원장,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매입. 요 판매 가는 상품을 요 두 놈이 나눠 먹는데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 자, 후입선출법은 의미가 뭡니까? 가장 나중에 구입한 것이 먼저 팔린다라는 가정이다 이겁니다. 먼저 팔린다는 것은 그게 매출 원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물가가 점점 하락해. 초반에 샀던 건 엄청 비싸. 한 개당 200원이야. 근데 나중에 사는 거는 한 개당 100원이야. 똑같은 물건인데 물가가 하락하니까. 그러면 200원짜리가 아니고 100원으로 구입해도 요 100원이 똑같은 물건이야. 근데 가격만 점점 달라지는 거야. 100원으로 구입한 게 먼저 팔리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선입선출법은 똑같은 물건인데 200원에 샀어요. 초반에. 200원 요게 매출 원가가 되는데 선입선출법은 후입선출법은 1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제일 작게 기록되는 거는 후입선출법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머릿속에 정리해서 외우고 있는 요 크기 순서 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요 문제 보면서 읽으면서 요 총계정 원장을 떠올려가면서 이렇게 이해해서 답을 찾아도 되고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외우는 거 우리가 되도록 안 한다, 그지? 그래서 되도록 안 외우려고 했는데 워낙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문제를 조금이라도 빨리 풀려고 크기 순서를 좀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던 거고 굳이 안 외워도 이런 식으로 금액을 연상하면서 풀 수도 있기는 있다, 요겁니다. 됐습니다. 조금 별거 아니었는데 조금 긴 시간 할애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워낙 자주 물어보는 주제라고.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의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유형자산 취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득 부대 비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취득할 때 발생한 설치비 이런 거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었다. 그죠? 취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짜잘한 비용들이다 이겁니다. 이런 거 자산으로 처리한다.
사용 가능 후에 발생하는 소액수선비. 이거는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의 의미는 뭐라고? 자산을 구입하는데 또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데 내가 원하는 상태까지 되는 데 있어서 드는 짜잘한 비용들을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내용에서 벌써 답을 준 거야. 사용 가능 후에 이미 취득이 끝나고 그 이후에 드는 지출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뭐라고? 비용이다 이거지요.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지 자산으로 처리할 게 아니다. 그죠? 정답 2번이고 3번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시운전비. 시운전비도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었다 이겁니다. 유형자산을 본래 의도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반비.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지. 됐지요? 뭐 이것 또한 자주 물어보는 주제였습니다. 별표가 너무 많나요? 근데 그래도 칩시다. 워낙 자주 물어보는 주제더라. 취득 부대 비용인지 아닌지. 문제 11번. 회사의 매출과 관련한 다음의 분계에서 괄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항목은 대변의 상품 매출, 물건 팔았습니다. 수익의 증가, 이제 차변에 돈 들어오면 됩니다. 그죠? 현금, 자산의 증가, 당좌예금, 돈을 당좌예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 그지? 자산의 증가. 외상 매출은 외상으로 파는 경우도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자산의 증가로서 여기 들어올 거고. 예수금은 좀 이상하다. 그지? 예수금은 부채다. 그죠? 부채가 차변에 기록된다면 그거는 부채의 감소가 될 거고. 대변의 상품 매출이 기록되면서 차변에 예수금이 기록된다는 것은 좀 어색한 분계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거래는 머릿속에서 떠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언제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직원한테 급여 줄 때 법에 따라서 소득세법이라는 세법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원천지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원천지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원천지수한 부분은 우리 회사가 먹는 게 아니고 그 돈 받는 직원 대신 우리 회사가 나라에 그 직원 대신 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여 지급할 때 대변의 예수금으로 기록했다가 예수금 조금 떼놓은 부분을 나라에 납부할 때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이 기록되는 거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대변에 상품 매출이 오는 거래는 아니더라 이거지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이 차변에 기록될 때는 대변에 보통 예금 또는 현금 같은 게 기록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좀 떼놓은 돈을 나라에 납부하는 거니까. 정답 2번이고 문제 12번. 다음 중 재무제표 구성요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틀린 거 찾습니다.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지요? 2번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부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 우리 회사가 지금 남한테 진 빚이다 이겁니다. 그 빚 때문에 나중에 미래에는 돈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3번 단기 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사실은 기업회계 기준에 부채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쭉 규정이 돼 있는데 앞, 뒤 떼고 중간만 컨트롤 X 해가지고 이렇게 출제하다 보니까 이상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안 좋은 문제고요. 넘어갑니다. 4번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이 유출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그죠? 자, 다시 읽어볼게.
비유동 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를 뒤에 문구만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좀 이게 뭐지? 하는 좀 이상한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 제일 안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을 그저 딱 물어보는 그런 정확한 지문이면 참 좋겠는데 실무에서 적용할 때 사용하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 규정 문구를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F로 이렇게 막 소개하면 자칫하면 진짜 뭐 이게 뭐지 하는 이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 좀 어색한 문장일 수 있겠지만 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계자나 장기 차입금으로 원래 기록되어 있었어. 3년짜리 만기 은행에서 진 부채다 이겁니다. 차입금.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로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올해 결산일부터 따져봤을 때는 이제 만기가 내년으로 도래했답니다. 그러면 올해 재무제표에는 요 부채를 더 이상 비유동 부채가 아니고 유동 부채로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고요. 그때 계정 과목 이름은 유동성 장기 부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꾸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열심히 공부했던 기말 수정 분계의 근거는 기업회계 기준상 요 문구랍니다. 비유동 부채 중에서 보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돈 갚아야 되는 게 있다면 반드시 유동 부채로 분류하십시오. 분류해야 된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뭐 뒤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문구만 좀 수정하다 보니까 4번이 틀린 문장이고요. 정답 4번. 됐죠? 그리고 3번 지문 이상한 문구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수록 못하고 3번 지문을 조금 수정해서 수록할게요. 요걸 지금 앞에 여기 있으면 안 돼. 앞뒤 떼고 막 요 문장만 지금 소개하는 과정이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은 함으로 뭐 이런 거 빼야 돼. 됐죠? 단기 차입금은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된다. 분류한다. 맞겠지, 그지? 1년 내에 갚아야 돼.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니까 뭐 영업주기 같은 거 굳이 따질 필요 없잖아, 그지?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1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주 물어보는 문제다, 그죠? 이것도. 비용 계정 과목이 등장했을 때 여기에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인지 판관비 계정 과목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판관비가 아니다. 복리후생비는 판관비가 맞다, 그지요? 통신비, 판관비 맞다, 그지요? 개발비는 맨 뒷글자가 B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용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거 뭐라고요? 무형자산이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임차료 요거는 판관비 맞습니다.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판관비에 해당하는 건 only 3가지 항목이고 금액 합하면 12만원 플러스 8만원 플러스 21만원 하면 41만원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치웁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맞겠지요?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다. 2번. 물리적 형태가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맞지요? 비화폐성 자산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네요. 물건을 말한답니다. 물건을 좀 유식한 말로 회계학에서는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비화폐성 자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화폐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화폐성 자산은 물건이 아닌 겁니다. 즉,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일정한 화폐 단위로 측정 일정한 화폐 단위로 결정되어 있는 가치가 결정되어 있는 자산이래요. 이겁니다. 지폐가 제일 대표적이지.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그 가치는 얼마입니까? 10,000원이라는 일정한 화폐 단위로 딱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폐가 화폐성 자산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자, 상대방한테 물건 100만 원짜리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우리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록하잖아. 그지? 그게 화폐성 자산입니다. 나중에 한 달 있다가 얼마 받아야 됩니까? 1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100만 원이라는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유형자산, 토지 1억 원 구입했습니다. 1억 원 주고 장부에는 1억 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땅값이 오를 수 있잖아. 그지? 갑자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옆에 지하철이 생긴답니다. 지하철역이. 그러면 땅값이 막 1억 원 하던 게 2억 원 돼버려. 또는 3억 원 되어버려. 그렇지만 우리 회사 장부에는 1억 원으로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나 그 가치는 바뀐다 이겁니다. 일정한 단위가 아니야. 2억 원 또는 3억 원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 비화폐성 자산. 그냥 물건이다 이겁니다. 재고자산, 그것도 물건이다, 그죠? 그런 거.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런 거. 물건은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대. 참고로, 지문에서 등장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용어지만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요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회계학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좀 어려운 용어도 등장하고 막 그렇다 이겁니다. 절대 기죽지 마라.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용어 몰라도 충분히 답 찾을 수 있다고. 2번 지문 넘어가고 3번 지문을 보면 답 바로 보인다고. 감가상각하지 않는 토지는 유형자산 아니다. 아니죠, 그죠?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형자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3번이 틀린 지문이고 정답은 3번. 아시겠죠? 이런 용어 몰라도 괜찮아. 기죽지 말고 자신감 있게 정답 선택하고 넘어가자. 그 부분 강조드립니다. 4번 토지, 설비자산, 건설 중의 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겠지 뭐. 이것 또한 4번 내용 또한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컨트롤-C, 컨트롤-F 해가지고 소개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는 좀 생뚱맞은 지문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제 기출문제 내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성향이 있나 봐. 자기가 좀 애매하게 문구 만들어내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기업의 기준 문구를 그냥 이렇게 그대로 복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나 봅니다. 좀 아쉽네요. 쉬웁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회사의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이것도 분기에 보면 되겠죠. 회사 화장실 거울이 파손돼서 교체했답니다.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하면 되겠지요.
대변에 뭐 현금 할까? 현금 또는 보통 예금 뭐 이런 거 적으면 되겠지요. 자, 그다음에 차변에 직원 경조사가 발생해서 경조사비 지급했다. 직원이 결혼한다고 50만 원 현금 주었다 이겁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적을까? 3번 명절이 되어서 선물 세트를 구입해서 거래처에 주었다. 뭡니까? 접대비지. 4번 회사 보통예금에 결산이자가 발생해서 입금되었다. 은행에 보통예금 통장에 1억 원 넣어놓다 보니까 이자 받았다 이겁니다. 차변에 이자 뭐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다라고 할까요? 보통예금 대변 이자 수익이지 뭐.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건 뭡니까? 4번이지 뭐. 대변에 이자 수익의 증가다 이겁니다. 1, 2, 3번은 차변의 비용의 증가다 그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95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